오늘도 우리 사는 이야기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자분이 보내주신 이야기 시작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후반의 여성입니다. 집안이 어려웠고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이 심하고 어머니와의 싸움도 잦아서 성장기는 어둡고 괴로움이 많았습니다. 그래도 어린 동생도 있고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마음에 초등학교 시절부터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비교적 건강체였던 저와는 달리 동생은 허약해서 늘 아프고 병치레를 했습니다. 안 그래도 없는 살림에 병원비로 돈이 들어가니 동생은 주눅이 들고 부모님에게 위로는커녕 무시당하기 일쑤였습니다. 보험 설계사로 일하는 이모가 있었던 탓인지 저희 네 식구는 모두 2상품 이상씩 보험에 가입되어 있었습니다. 1년간은 이모가 대신 납부를 해주며 억지로 끌고 갔습니다. 엄마도 이모에게 세뇌를 당해서인지 어떻게든 연체가 되거나 실효되지 않도록 보험만큼은 꼭 유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동생이 8살 때 남자아이라 그랬는지 몰라도 학교 체육 시간에 넘어져서 팔이 골절되었는데 진단금으로 100만 원이 나오고 입원비와 수술비까지 전부 입금이 돼서 200만 원이라는 돈이 들어왔습니다. 여태까지는 아버지가 엄마에게 쓸데없는데 돈을 쓴다며 보험에 돈을 넣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셨는데 그날 이후 절대 그런 말을 입 밖에 내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 돈은 병원비를 치르고 아버지 술값으로 다 들어갔어도 그 다음부터는 조금이라도 돈이 생기면 보험료 내라고 엄마에게 돈을 갖다 주었죠. 엄마도 몸이 좋진 않았어도 먹고 살아야 하니까 아는 분 모텔 청소 일을 했었는데 아버지의 이런 태도가 무슨 의미인지는 몰라도 고맙게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엄마는 길을 건너가다 교통사고로 그만 무릎 연골이 파열되었는데 같이 있던 아버지는 가해자를 죽일 듯이 따지고 들어서 당장 입원시키고 상대편 보험 처리를 하는데 말도 안 되는 합의금을 요구하게 된 겁니다. 사실 원래도 슬개골이 안 좋아서 침도 가끔 맞고 그랬는데 나이 50이 넘어서 무릎 멀쩡한 게 더 이상한 거 아니냐면서 조사관에게 고함을 지르고 난리를 피워서 무려 1,000만 원을 받아냈습니다. 사실 합의금보다 엄마가 입원 기간 동안 제대로 치료를 받는 게 더 중요한 일이었는데 돈의 맛을 본 아버지 입장에서는 그런 것 따위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결국 엄마는 다리를 절면서 보름 만에 퇴원을 했고 통원 치료하라고 100만 원을 던져준 후 또 술을 마시러 나갔습니다. 합의는 끝났지만 다른 보험이 있어서 더 많은 돈을 입금받게 되었지만요. 그제서야 엄마는 아버지가 왜 그렇게 보험료를 챙기고 관여했는지 조금은 눈치를 챈 것 같았습니다. 워낙 큰 사고였고 연골뿐 아니라 관절까지 상해서 인공관절 수술을 해야 하지만 나이가 아직 있으니 매일 운동을 하라고 의사선생님이 말씀은 했지만 엄마는 그 후로 지팡이를 짚게 되었습니다. 전 매일매일이 불안했고 이러다가 다치기라도 하면 어떻게 될까 두렵기까지 했습니다. 저는 중학생이 되었고 공부라도 안 하면 살 길이 없었기 때문에 이를 악물고 매달렸습니다. 그런데 동생은 2학년이 되도록 한글도 제대로 못 쓰고 반에서 꼴찌를 도맡아 했습니다. 영특하진 못해도 착하고 순한 아이라 누나인 제 입장에서는 뭐라고 할 순 없었습니다. 학교에서 방과 후 수업이 있어서 늦게 끝나 집에 가니 아무도 없는데 옆집에서 해주는 얘기로는 동생이 병원에 입원했다는 겁니다. 가보니 머리에 붕대를 칭칭 감고 있었습니다. 내일 입원해서 수술을 해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이미 얼굴은 부어서 터질 것 같았고 엄마는 슬피 울기만 하셨어요. 아버지는 담배 피러 나가서 없었고요. 왜 이렇게 됐냐고 했더니 너그 애비가 그러는데 넘어졌대. 어디서 그랬는지 물어보니까 빌라 계단에서 그런 거래.
이거 정신이 안 돌아오면 어쩌냐? 그런 말씀 마세요. 그럴 일 없을 거예요. 전 그 길로 의사 선생님을 만나러 갔습니다. 마침 수술 중이라 볼 수가 없었어요. 아버지는 담배 냄새를 진하게 풍기면서 들어와 일을 간다는 겁니다. 그 말은 도박을 하거나 술을 마시거나 둘 중 하나란 얘기였죠. 엄마는 몸도 안 좋고 해서 제가 집에 가시게 하고 대충 세면도구를 챙겨와서 동생 옆에 보호자로 누워 있었어요. 통증이 심한지 계속 끙끙대며 흐느꼈어요. 수술 전인데도 불구하고 진통제를 계속 맞고 수면제의 도움을 받아 잠들었죠. 새벽에 수술을 위해서 준비를 하는데 엄마는 그 시간에 눈물바람으로 나타나셨어요. 아버지야 당연히 안 오셨고요. 수술은 5시간이 걸렸고 외상성 뇌출혈인데 수술은 잘 됐고 당분간 두고 봐야 한다는 얘기를 했어요. 아무리 우연히 일어난 일이라고 해도 전 도저히 이해가 안 가고 불안했어요. 저희 집에 계속 사고가 나는 것도, 거액의 보험금이 입금되어도 연기처럼 사라져 버리는 것도 정말 두려웠어요. 아버지란 인간도 아들이 저렇게 되었는데도 수술실은 물론이고 병원에 얼씬도 안 하는 이유를 도무지 알 수 없었죠. 시간이 갈수록 회복이 되고 얼른 일어날 줄 알았는데 동생은 간단한 의사소통 외에는 말도 못하고 대소변 가리는 것도 힘들어했어요. 운동 능력마저 떨어진 거였죠. 이번엔 중증이었고 큰 수술을 해서 그런지 보험금이 더 많이 들어왔어요. 저는 미성년이긴 했지만 엄마와 같이 보험사에 가서 수익자 변경을 했고 입금되는 계좌도 엄마 명의로 바꿨습니다. 나중에 이 사실을 안 아버지는 난리가 났고 저를 죽일 것처럼 협박을 했습니다. 전 주먹으로 맞아가면서도 엄마하고 동생이 먹고 살 돈이라며 절대 줄 수 없다고 맞섰습니다. 엄마도 지팡이를 짚고 겨우 걷는데 동생마저 저렇게 병원에 누워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대학병원은 비싸다고 작은 동네 재활병원에서 요양 수준으로 있는데 통 나아지는 것을 볼 수 없었습니다. 햇살이 좋은 주말, 그날은 병실에 동생과 저뿐이었습니다. 사고로 6개월이 지났는데 다니는 학교도 자퇴를 했고 온종일 누워있거나 보조기의 도움으로 절뚝거리며 걷는 것 외엔 할 수 있는 게 없었죠. 그날은 유독 창문을 바라보며 혼자 중얼거리는데 저도 유난하게 신경이 쓰이더군요. 아빠가 그랬어. 뭐라고? 너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그날 아빠가 계단에서 밀었어. 동생은 그 순간을 또렷하게 기억하고 있었던 겁니다. 아마도 장애인을 만들 생각으로 그랬단 생각을 하니 너무나 끔찍했습니다. 동생은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았고 실어증에 걸린 사람처럼 입을 닫았습니다. 이젠 세 식구가 피해서 살아야 할 형편이었습니다. 어차피 보증금 1,000만 원에 50만 원짜리 월세방에서 사는 거라 더 이상 이렇게 두려움에 떨며 살 필요는 없었습니다. 엄마를 설득시켜 이제 우리라도 살아야 한다는 생각에 먼 동네로 이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도 전학을 했고요. 후유장애를 보험사에서 인정받아서 당분간 먹고 살 돈은 있었습니다. 동생을 혼자 둘 수 없어서 의료용 침대를 대여해서 요양보호사의 도움을 받았고 엄마는 혼자 무섭다고 해서 저와 같이 잠을 잤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엄마가 펑펑 울면서 저에게 안기는 겁니다. 대체 무슨 일인가 싶어 물어보니 꿈에서 교통사고로 죽었다며 서럽게 우는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혹시 무슨 일이 있었냐고 재차 물으니 그날 누구 애비가 날 밀었어. 그러는 겁니다. 엄마가 사고를 당한 날 가해자라고 나온 그 차에 엄마를 밀어버린 사람은 다름 아닌 아버지라고 생각하니 소름이 돋았습니다. 아름아름으로 동사무소의 도움을 받아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이라는 것을 내고 저희 모녀와 동생은 하루를 살아도 마음 편히 못 사는 신세가 되어버린 거죠. 젊은 날 잠시 조폭 중간보스로 일했던 아버지는
어떻게 알았는지 길을 쓰고 저희 새 집에 찾아왔습니다. 이게 다 니년 때문이라면서 제 머리채를 잡고 바닥에 내려쳤습니다. 엄마는 그걸 보자 혼절하셨고요. 옆집에서 비명소리를 듣고 119에 신고를 해줘서 아버지는 연행되었습니다. 절대 훈방 조치를 원하지 않는다면서 유치장에 넣어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살 수 있다고 애원하면서요. 그 안에서도 얼마나 소란을 피웠는지 다툼이 일어났고 더 센 놈이 아버지에게 주먹을 날렸는데 그날로 아버지는 의식을 잃었습니다. 상당히 특수한 경우라면서 병원에 응급으로 입원을 하게 됐고 대수술을 받고 중환자실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보름 후 세상을 떠났죠. 그렇게 보험으로 자식과 부인을 도구로 삼아 먹고 살던 아버지는 저에게 살면서 가장 많은 재산을 남겨주고 돌아가셨습니다. 가족장으로 치렀고 저를 비롯한 가족들은 아무도 울지 않았습니다. 바로 사망보험금이었죠. 수억의 보험금으로 저희는 남은 인생을 조용히 그리고 더 이상 생계 걱정을 하지 않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결혼 3년차에 지방에 거주하고 있는 남자입니다. 저는 아버지의 바람으로 중학생이란 어린 나이에 부모님께서 이혼을 하셨습니다. 그 이후로 아버지 손에서 자라게 되었는데 저는 아버지에게 어떤 애정과 관심도 받지 못한 채 불우한 학창시절을 보냈습니다. 집에는 관심도 없는 아버지 밑에서 고아나 진비 없이 자란 탓에 조금만 더 참고 기다려 고등학교만 졸업하면 이 집을 나가겠노라 결심을 했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과 동시에 기숙사가 있는 타지의 작은 공장에서 처음 일을 시작했습니다. 잔업이 많아 매일이 과로였고 시골 같은 곳에서 나가 놀 곳도 없는 그런 후미진 곳이었지만 그래도 마음만은 편했기 때문에 그곳이 좋았습니다. 그렇게 기술을 배우고 여기저기 공장을 전전하다가 직장에서 알게 된 어떤 형의 조언으로 물류기사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특별한 기술도 없는 제게 물류기사 일은 몸은 고되었지만 그만큼 보수가 세서 몇 년만 고생하고 작은 식당이나 차리자는 생각으로 열심히 했습니다. 그렇게 어떻게든 밥 먹고 살기 위해서 아등바등 하다 보니 금세 30대 중반의 나이가 되었습니다. 그전까진 결혼도 꿈도 못 꾸고 하루하루 입에 풀칠하기가 버거웠는데 나이가 이쯤 되니 저도 어쩌면 결혼을 하지 못할 수도 있겠다라는 위기감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나이 때쯤부터 여기저기 선자리도 보러 나가던 중 지금의 아내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저랑은 나이는 동갑이었고 아내도 마찬가지로 작은 중소기업 경리로 불투명한 미래 때문에 결혼 시기를 놓쳐 많이 불안해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첫눈에 반한 그런 사랑은 아니었지만 힘든 서로의 처지를 공감해주고 크게 모나 보이지 않는 성격을 보며 이런 사람이라면 함께해도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에 결혼을 서둘렀습니다. 처가의 결혼 승낙을 받기까지는 조금 힘이 들었습니다. 저는 아내에게 아버지가 바람이나 고아처럼 독립해서 살고 있다는 이야기를 했으나 처가에는 이런저런 사연이 많아 보일까봐 그냥 일찍 부모님을 여의었다고만 말씀드렸고 처음에는 고아라는 점 때문에 처가 어른들께서 반대를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군대 다녀온 거 빼면 하루 쉬지 않고 일을 해서 혼자 힘으로 작은 아파트도 가지고 있고 벌이도 나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점을 좋게 보셨는지 승낙을 해주셨고 그 이후로 결혼식까지는 번갯불에 콩고 먹듯이 빠르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결혼 이후 처가 부모님을 저희가 모시고 살았습니다. 아내도 외동이라 시집가고 나면 처가 어른들께서 많이 허전해하기도 하셨고 저 역시도 그렇게 미웠던 아버지이지만 미워했던 만큼 화목한 가정을 꿈꿨습니다. 그래서 북적북적거리는 집에서 살고 싶어 제가 가진 아파트로
처갓집과 살림을 합쳤습니다. 아버지의 빈자리를 장인어른과 장모님으로부터 채우려는 듯 진짜 사이가 아닌 아들이 되고자 부지런히 노력했습니다. 계절이 바뀔 때마다 어른들을 모시고 여행도 다니고 아내와 장모님 몰래 장인어른과 저녁 포장마차에서 소주도 기울이기도 하고 1년마다 병원에서 건강진단에 좋다는 보약도 해드리고 정말 아들이 되기 위해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해하시던 처가 어른들께서도 이런 제 노력의 대답이라도 하듯 저를 아들이라 부르며 챙겨주셨고 아내도 저의 이런 모습을 보고 너무나 고마워하며 그만큼 제게 잘해주려고 노력해 주었습니다. 정말 남부러울 것 없이 너무나 행복한 가정을 만들었고 매일이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행복이 채 3년을 가지 못했습니다. 그날은 평소와 다르게 새벽에 운행을 했던 날입니다. 평소에는 돈이 조금 안 되더라도 집에 빨리 가고 싶어 주간 배차만 잡고 일을 했었는데 그날은 거래처와 서로 스케줄이 꼬여 야간 운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부산에서 제천까지 코스였는데 새벽 시간이다 보니 길에는 차도 없고 적막하기만 한 길이라 제가 졸았나 봅니다. 그래서는 안 되었는데 제 시간에 도착을 해야 하는 빡빡한 일정이다 보니 졸음을 참고 간다는 게 그만 터널에서 사고가 나게 되었습니다. 다행인지 비극인지는 모르겠지만 큰 사고임에도 죽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사고 때 양쪽 무릎을 크게 다쳐 걸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터널벽을 맨 처음 박으면서 양쪽 무릎이 충격을 받아 으스러진 거라는데 병원에 누워있으며 이야기를 들을 때는 무감각했다가 차츰 시간이 지날수록 무섭고 어떻게 살아야 하나 막막하더군요. 꼬박 2달을 입원했었는데 끝까지 제 옆을 지켜주던 가족이 있어 빨리 털어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퇴원 후 저는 집에도 꼼짝도 하지 못하고 누워만 있었습니다. 이족을 가지고 걷는 연습도 하고 그래야 하는데 그땐 마냥 무기력하기만 해서 도저히 살려는 의지가 안 생기더라고요. 그렇게 또 1달을 보내고 더 이상 이런 모습으로 살기 싫어서 사고 보험금으로 작은 가게 하나 하려고 알아보던 중에 장인어른의 칠순이 다가왔습니다. 당연히 몇 개월 전부터 호텔도 예약하고 준비는 다 되어 있었고 이제 날짜만 기다리면 되는 상황에 장모님께서 넌지시 제게 물었습니다. 이서방, 자네 혹시 다음 주 칠순잔치 올 생각인가? 저 몸도 불편하고 오는 사람들 시선도 불편할 텐데 그냥 집에서 쉬는 게 더 낫지 않겠나? 장모님 무슨 말씀이세요? 당연히 사이인 제가 빠지면 안 되잖아요. 다른 일도 아니고 아버님 칠순인데 당연히 가야죠. 아니, 그게 이서방 불편할까봐 그런 거지. 당연히 칠순잔치에 이서방이 빠지면 안 되지. 그치만 그날은 우리 집안 사람들부터 땡땡이 아빠 지인들이 다 오는 날인데 이서방이 그런 모습으로 잔치에 나타나면 분위기가 어떻게 되겠나. 다들 안쓰럽게 쳐다볼 테고 우리 땡땡이 결혼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신랑이 아픈 모습 보이면 우리 땡땡이도 불쌍하게 보지 않겠나? 장모님께서 조곤조곤 말씀을 하시는데 머리가 띵했습니다. 정말 제가 친어머니처럼 모시던 장모님이 이런 이야기를 제게 할 줄은 생각도 못했거든요. 정말 서러운 마음에 목구녕까지 차올랐지만 장모님께 내색하지는 않고 그날 사이된 도리를 하러 참석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이 지나 잔칫날이 되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준비를 해야 해서 평소보다 조금 더 일찍 일어났는데 집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상하다 싶어 방에서 아무리 소리를 질러도 반응이 없길래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어디야? 집에 아무도 없네? 조금 서둘러서 먼저 나왔어. 자기는 자리 불편할 것 같아서 그냥 자는 거 안 깨웠어.
서랍에 5만 원 넣어두고 왔으니까 점심을 시켜 먹어. 그럼 나 다녀올게. 그러고는 아내는 전화를 툭 끊어버렸습니다. 진짜 머리 끝까지 화가 났습니다. 이 집에 사이로 들어와 잘 보이고 싶어 시간과 돈과 제 마음까지 그렇게 처가 식구들에게 바보같이 쏟았는데 걷지도 못하는 병신이 되었다고 절 이렇게 취급하네요. 한참을 화를 못 사귀고 있다가 의족에 기대어 주섬주섬 옷을 입고 택시를 불러 호텔로 갔습니다. 아무래도 몸이 불편하니 준비하는데 시간이 조금 걸렸고 호텔에 도착해보니 이미 잔치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각 테이블을 돌면서 장모님과 아내가 인사를 하러 돌아다니는 모습이 보여 그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어머, 땡땡이 결혼하고 처음 본다. 잘 지냈어? 남편이 잘해주니? 저희 신랑 교통사고 얼마 전에 죽었어요. 아이고, 언제 그런 일이 있었다니. 이런 말소리가 들려오는데 저는 걷는 걸 잊고 제자리에 서서 지금 누굴 이야기하는 건가 싶었습니다. 내가 죽었다니? 아내와 장모님이 무슨 소리를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곧바로 아내 뒤를 따라가 아내를 불렀습니다. 아, 여보, 나 왔어. 혼자 먼저 가면 어떡해. 찾아오느라 힘들어 죽는 줄 알았잖아. 아내가 뒤를 돌아보며 절 보더니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곧이어 장모님께서 뛰어오시더니 절 나무라는 게 아닙니까? 아니, 자네는 장모 말이 웃었나? 집에 있으라면 편하게 쉬고 있으면 되지. 왜 힘들게 나와서 잔칫날을 엎으려는 겐가? 장모님, 무슨 말이세요? 제가 잔치를 엎으러 왔다뇨. 여기 호텔 제가 예약한 거예요, 장모님. 다른 것도 아니고 장인어른 칠순 때문에 제가 예약한 곳이라고요. 그리고 아까 땡땡이가 말한 거 들었는데 제가 사고로 죽다뇨?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아휴, 자네가 이러는 게 다 땡땡이 아빠 잔치를 망치는 거라고. 땡땡이 장애인 된 신랑 수발이나 들어야 한다는 게 자랑인가? 왜 여기에 나와서 우리 땡땡이와 땡땡이 아빠 망신을 주냐고. 아, 얼른 집에 나가. 빨리 나가. 고래고래 소리를 치시는데 주위 사람들이 이쪽을 보며 무슨 일인가 싶어 귀를 세우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잘 되었다 싶어서 저도 맞받아쳐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니, 장모님, 염치가 없어도 유분수지. 돈 벌어 와서 여행 다니고 가방 살 땐 이서방이고 열심히 일하다 다친 지금은 장애인이라고 하시네요. 그리고 멀쩡히 살아있는 사람 보고 죽었다고 말하고 다니는 게 정상입니까? 정말 소름 끼치네요. 됐습니다. 저 이혼하겠습니다. 여기 사람들도 잔뜩 모였는데 공개적으로 딸내미 이혼녀 만드는 거 생중계하면 되겠네요. 이혼하겠습니다. 그리고 저 사고 보험금이며 아파트며 싹 다 제 것이니 이제 짐 싸들고 나가주세요. 더 이상 제게 아는 척도 하지 마시고요. 그렇게 장인어른 칠순잔치를 뒤엎고 나왔습니다. 합의 이혼이 되지 않아 소송 중이며 지금까지도 연락이 와서 잘못했다고 장모님께서 싹싹 비시는데 더 이상 꼴도 보기 싫어 차단했습니다. 정말 어느 누구도 부럽지 않은 가정을 만들었다고 자부했는데 모든 게 꿈만 같습니다.